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강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 시간 함께 좋은 시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리더십 강의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책 이름이 이 리더십 강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이 변혁적 리더십과 또 다른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기초 개념들이 파생되었고, 그 이후로 다양한 경영학이나 그 기타 사회학이나 여러 분야에서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이 이제 이 책을 제 5부에서 마무리하시면서 과연 리더십에 관한 어떤 이론에 대한 체계화라던가 그것이 실제적인 운영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또한 다루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 15장에서 결정과 변화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뒤쪽에 좀 마지막으로 다루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그리고 제 16장으로 넘어가서 일반 이론을 향하여 라는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의 11번째가 되겠습니다. 결정과 변화, 소제목은 결정과 변화이고 중요한 단어들은 계획적인 리더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먼저 이제 볼셰비키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인켈레스, 이제 엥겔스를 말하는 거죠. 인켈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혁명의 정치적 경제적 진전은 이제 보다 협소한 사회적 발전에 훨씬 앞서 진행되었다. 혁명적 실험을 서두름으로써 새롭게 확립될 제도적 형태를 민중 전체의 동기 체제 및 기대와 습관적인 행동 패턴에 부응토록 하는데 체계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제도들이 기능하기 시작하자 이들은 체제에 의해서 계획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회적 결과들을 야기시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체제가 왔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습득하고 습관적인 행동이라던가 행동 패턴 이러한 부분들과 합치돼야 되는데,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유리가 일어난 그러한 상황들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볼셰비키에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인켈레스는 여기서 부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르크스 이데올로기는 리더들이 다음과 같은 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즉 이들은 인간관계의 패턴의 근본적 변화를 단지 종속적인 사회의 상부구조의 일부로 간주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이데올로기, 마르크시즘인 거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종속적 사회, 그러니까 치자가 있고 피치자가 있고 바로 그러한 사회의 상부구조의 일부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 패턴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과 체제에 따른 결과이다. 이렇게 간주하면서 이론을 전개했는데, 그것이 일종의 모순점과 잘못을 안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본적인 변화들은 단지 정치적, 경제적 체제의 변화로부터 자동적으로 수반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즉 체제가 변화하면은 그 결과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인간관계의 패턴의 변화도 일어나고 모든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 밖의 계획자들도 이와 유사한 인간 동기의 문제에
직면하였는데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탄광을 국유화함에 있어서 광부들의 반응에 대하여 잘못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들의 입장을 개선하는 것이 국유화의 주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정부는 광산을 국유화하면서 이 광부들의 복지라던가 광부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국유화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광부들에게 그러한 변화 조치는 한 관료제에서 다른 관료제로 대체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인디언 인구 계획자들이 인디언 마을 사람들의 제1동기를 오선한 적이 있는데 인디언 마을 사람들이 제1동기는 노동과 가족 수입에 동원할 수 있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광부와 같이 인디언 관련된 그런 어떤 정책들도 헛다리 짚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인디언들은 어린아이를 양육해서 노동력 일부로 사용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책하는 사람들은 이건 전혀 딴 방향으로 인구를 적정 인구로 해서 이렇게 인구 비례를 맞춘다던가 인구 정책을 쓰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디언들의 진정한 어린이를 양육하는 취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디언 마을 사람들의 제1동기는 노동과 가족 수입에 동원할 수 있는 어린이를 양육하는 것이었다. 이 동기는 다른 목표를 위하여 제한된 가족 체제를 옹호하는 주장의 취지를 넘어서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87년 미국의 정책 기반자들은 파벌과 파벌을 경쟁시켜서 정부 내의 파벌 세력을 일소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정치적 구조를 고안해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균형적이고 안정된 정부를 외부에서 위협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요소를 과소평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787년에 미국의 정치 기반자들이 이때가 이제 미국 어떤 독립 선언문을 이제 선언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시스템을 세우고 미국 헌법을 세울 이때로 보이는데 그때 이제 이 한 정부 내 파벌과 파벌을 서로 경쟁시키는 그러니까 이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하여서 권력의 집중을 막고 균형적이고 안정된 정부를 구축하고자 했던 그러한 시도가 있었지만 이제 외부에서 위협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요소 이러한 부분들은 과소평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민주주의적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여기 평등주의적 요소 이게 뭐겠습니까? 가장 평등을 주장하는 것. 이 마르크시즘이 평등을 많이 주장하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권력 분립과 또한 어떤 권력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이제 내부적인 견제와 갈등에 치중한 나머지 외부적인 공격들, 특히 공산주의가 우리 자유민주적 체제 가운데 공격해 들어오는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시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초래할 수밖에 없는 재난의 관점에서 본다면 계획 이반자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구조를 수립함에 있어 정치 체제에 작용하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심리적 요소를 흔히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정책을 하고 이제 이 계획을 잡는 것이죠. 이 계획
이 계획을 잡아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이 계획적 리더십인데,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 심리적 요소를 그냥 간과해 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조를 짜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이것이 어떤 심리적인 결과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테네시강 뉴욕의 개발 공사의 리더들은 현장에서 자신들의 계획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워싱턴의 의사결정자들에 의한 개입 노력을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테네시 강 뉴욕의 개발 공사, 테네시 강을 통해서 이제 그 주변을 개발시키는 이러한 공사에서,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서 잘 돌아가도록 계획 짜고 이제 거기를 컨트롤하려고 했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도 잘 모르면서 왜 개입하냐,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죠. 그렇지만 자율이라는 것은 양면의 칼을 지닌 것이었는데, 이 자율성은 현장 부서의 계획자들을 중앙정부의 관료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지만 리더십 계획의 범위와 권한을 위축시키는 대가를 지불하였다. 그러니까 이 자율에 있어서 이것의 장점은 위로부터 어떤 내리꽂는 그런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배제됐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단점은 뭐냐면은 이 리더십의 범위가 한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TVA인가요 이게? 테네시강 뉴욕, 테네시 밸리, 아무튼 TVA인가? 아무튼 여기에 이제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정체적인 어떤 정책 결정이라던가 어떤 리더십의 어떤 결정들, 이런 것 통해서 전체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현장에 자율성을 주니까는 전체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 효과적인 계획 수립에 있어서 동기와 가치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의 일반 이론에 대하여 우리가 중심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결국 정치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바로 동기,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왜 이런 정책을 펴려고 하느냐, 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가는 리더의 동기와 가치.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를 추구하는가? 평등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지구환경의 보호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정의를 추구하는가? 이런 가치, 이것이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적 리더들은 다른 리더들보다 더 대중적인 태도와 신념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존의 그리고 잠재적인 추종자들의 근본적인 욕구와 열망과 기대, 가치와 목표들에 반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계획적 리더가 이 시스템만을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 리더는 바로 어떤 새로운 단계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욕망, 근본적인 사람들의 욕망,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욕망을, 그리고 근본적인 욕구를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열망과 기대라는 것이 나오죠. 김 빠지고 아무 인기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파악이 되면 그 가운데 나오는 어떤 열망이라던가 기대감이, 이건 하나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이런 열망과 기대는 어떤 힘을 불러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의 가치나
목표, 리더십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 이것이 바로 하나의 리더십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계속 교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적 리더십은 대중으로부터 나오는 최초의 반응들 뿐만 아니라 성공적 계획이 두 번째의 그리고 잇따르는 실천 단계에서 새로운 욕망과 욕구 및 목적들을 유발할 수 있는 범위를 예측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정책만을 실현하거나 하나의 계획만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리더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을 때 사람들의 이 심리적으로 아니면 사람들의 공통 컨센서스적으로 새로운 어떤 욕구나 욕망이나 기대나 열망이 불러일으켜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를 두루 고려해서의 계획적인 리더로서 리더십을 행사하고 또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적 리더는 굉장히 뛰어나고 또 사람들의 심리나 마음이나 아니면 어떤 대중적인 어떤 그러한 밑에 깔려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스트림, 큰 흐름들을 읽을 수 있는 통찰을 가진 사람이 계획적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적 리더들은 계획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기만적이고 위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장과 갈등이 다원적 가치의 부류에 부응하는 계획 과정에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계획을 짰는데 이 계획이 모두가 일치되어서 간다면 그건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런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은 말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마티 히틀러와 같이, 나치 독일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이러한 갈등과 어떤 디스커션,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결정만이 안전하고 가장 세이프티하고 또한 진정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장과 갈등이 다원적 가치의 부류에 부응하는 계획 과정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되는데, 계획적 리더들은 목적을 인지해야 되면, 그러니까 먼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사실상 계획은 목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이한 목적들이 계획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다는 점을 알아야 되며,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계획 과정과 어떤 실천적인 방법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이한 계획적 리더들은 또한 수단이나 가치의 유형들을 파악해야 되며, 그러니까 이제 수단이나 가치를 통하여서 어떤 목적을 달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 수단적인 방법적인 것들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획적 리더들은 특히 사생활과 자기 표현의 권리를 위협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태도를 표현하게 하는 절차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람들의 입을 막는 행위는 가장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극악한 행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론장, 그리고 어떤 열린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은 임시반복적인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언론에 대한 혹은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또한 어떤 매체에 대한 제한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권력의 수많은 측면을 염두에 둬야 하며 궁극적으로 계획적 리더십의 권위와 신뢰성은 공식적 지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 욕구를 인지하고 다양한 부류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목표들을 추구하는 대중을 동원하고 갈등과 역경을 활용하며 현존하는 사회구조를 통해 혹은 근본적으로 변경하여 실질적 사회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능력에서 좌우된다. 그러니까 딱 여기 핵심이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가 무슨 장이야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이런 계획적 리더십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얼마나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욕구들을 이해하는가, 그것을 끌어내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대중들의 어떤 호응들을 얼마나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갈등이나 역경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있는 어떤 사회구조들을 잘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회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어떠한 그러한 리더십의 모습들, 이러한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에 따라서 이 계획적 리더십이 좌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칼 만하임이라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계획은 제도, 교육, 가치 판단과 심리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달려있다는 점이 점점 더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계획을 잡을 때 한 측면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두루 고려하여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처럼 탁월하게 파악하는 자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이 요건 자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유연성, 유연해야지 다양한 부분들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양한 부분들을 두루 고려할 수 있는 능력, 그래야지 이제 범위가 커지잖아요. 포용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행동하고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단지 안다는 것으로는 리더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죠. 하지만 리더는 실제로 그것을 아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리더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그리고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제도는 사회적 구조 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회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들이 제도를 바꾸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구조 자체는 이전의 욕구와 가치 및 목표들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서 리더들은 새로운 가치와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가함에 있어 단순한 직업 정치가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이전에 어떤 욕구와 가치, 목표들이 있었겠죠. 이전 세대에. 거기서 파생된 것이 사회구조라는 것이고, 거기서 나타난 것이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가치와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직업 정치가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인류의 목표를 고양하고 높은 도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역사 구조 속에 투입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이러한 역사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현장은 사실 과거의 사람들의 어떤 욕구와 목표, 기대가 사회 구조화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키고 역사 속에 뛰어들어서 이 새로운 어떤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욕구와 또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기대와 죄송합니다. 하나의 열망의 상태로서 바꾸어 나가며 결국은 이제 권리로 요구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직업 정치가들보다 훨씬 뛰어난 계획적 리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비평과 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즉 번스 교수님은 리더가 단순한 대중의 표면적 요구를 넘어서 진정한 욕구와 기대를 단계별로 예측해야 함을 잘 설파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리더라는 것, 특히 오늘 말하는 이 계획적 리더라는 것은 표면적인 사람들의 욕구, 그러니까 나와서 막 뉴스에서 뜨는 어떤 사람들의 그러한 욕구라든가 그러한 필요들, 이러한 표면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저변을 흐르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 것도 예측하고, 이것이 또한 성취되었을 때 사람들은 또 다른 욕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들까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리더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토의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던져보는데, 그렇죠. 오늘 이야기했듯이 정말 누누이 강조한 것과 같이 사람들의 진정한 욕구와 이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기대와 열망으로 만들고, 그것을 결국은 하나의 어떤 가치와 목표들을 그것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면서 정말 영향력을 행사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리더가 진정한 어떤 리더이고, 한마디로 그러한 어떤 변화를 위해서 역사 속에 이제 뛰어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리더가 진정한 리더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일은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상황들이.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저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뒤로 물러서서 그냥 방관하고만 있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자신의 어떤 지위나 어떤 그런 것들을 아예 제껴놓고 그냥 그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거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속으로 그냥 뛰어들어가 가지고 정말 이 대중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그 가운데 정말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외치면서 이 변화를 끝까지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전혀 없을 것 같이 생각되었지만은 그래도 간혹 보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이 위기 속에 역시 위기 속에 리더가 생겨난다고, 바로 그런 위기 속에서 이 리더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아끼지 않고 그냥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회적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정말 이런 어떤 제도와 또한 그 가운데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들을 터뜨려 주는 것이죠. 그것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라고 바로 그 자리 있고 그 권위가 주어졌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자신을 지지해줬던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와 요구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저 사람이 진정한 리더였구나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이 또한 리더들을 새롭게 도출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들을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두 번째 부분들로 넘어와서 바로 일반 이론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일반 이론화할 것인가. 리더십의 일반 이론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번스 교수님의 린든 존슨, 이분이 미국 대통령이죠. 이분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968년 겨울이 끝날 무렵 루스벨트에 대한 존슨 대통령의 회고록에 관하여 대통령과 인터뷰하고 싶다는 어떤 필자, 번스 교수님의 요청에 응하여서 존슨 대통령과 영부인은 비공식적인 가족 저녁 식사에 이 번스 교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며칠 후에 라파예트 공원을 지나 이제 백악관으로 가면서 이 번스 교수님은 위압적인 어떤 외양의 옛 건물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장소는 당시 어둡고 냉랭하고 위축된 것처럼 느껴졌으며, 그렇게 압도당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은 필자였던 상상이었던가. 그러니까 그 백악관으로 가면서 좀 약간 위축되고 냉랭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경호원들이 필자의 증명서를, 이제 번스 교수님의 증명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 교수님이 저택으로 이제 인도되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도달하여서 이 린든 존스 대통령 가족의 거실로 안내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대통령과 영부인 외에 몇몇의 참모들과 전 텍사스 주지사와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이 거기에 참석을 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화를 하겠죠. 이 대화는 조심성 있고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은 백악관과 관계된 주제들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의 딸 중의 하나가 실내복 차림으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아빠 무릎에 이렇게, 그러니까 존스 대통령 무릎에 앉아 있다가 이어서 그 옆 마루에 내려앉으면서 갑자기 베트남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있었을 그 무렵이 베트남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린든 존슨 대통령의 딸, 그녀의 친구들과 남편의 친구들 대부분이 군인이었지만 이 딸은 전쟁을 싫어하는 젊은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말했으며, 당시 이 번스 교수님이 들었던 바를 기억해내자면 그녀는 감명하고도 설득력 있게 그러한 감정들을 표현하였고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들이 이제 상상이 되시죠? 대통령이 있고 지금 월남전이 지금 벌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끝날 줄 알았지만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대학생들과 국내에서 반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자신의 딸조차도 지금 베트남전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대통령이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듣고 있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일종의 하나의 무기력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번스 교수는 아주 예리하게 간파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진정된 분위기를 틈타서 번스 교수님은 대통령에게 전쟁 기간에 있었던 존슨과 프랭클린 루즈벨트 간의 회담에 관하여서 어떤 질문들을 하였던 것이죠. 이 부분이 사실 번스 교수님이 가장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간략하고 무관심하게 질문에 답하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답도 안 하고 텍사스에서 보낸 자신의 소년 시절에 관해 회상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소년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거를 되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녁 식사 때까지 자신의 부모,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 부친의 규율, 형제 자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번스 교수님이 듣고 싶었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일상생활만 그냥 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는 식사 후에도 이야기를 계속하였고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매우 흥미있게 경청하고 있었지만 아마도 이들은 그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을 것인데 마침내 끝없는 말에 지치기도 하고 대통령의 시간을 독점하고 있다는 송구스러운 마음에 이제 교수님이 사로잡혀서 이제 교수님이 몇 마디의 사과하는 말로 얼버무리고 그 자리를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때 대통령은 이제 번스 교수님을 인도하면서 엘리베이터로 가는 그런 도중에 비망록과 보고서들로 가득 찬 자신의 어떤 침실을 포함해서 가족의 숙소를 한번 돌아볼 것을 그렇게 권유해선 그렇게 이제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번스 교수님이 우연히 대통령 보좌관 사무실 옆에 서 있었는데 마침 키 큰 분이 다시 다가오고 있었고 이 대통령인 거죠.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떨어져 있는 조그만 방으로 필자를 안내해서는 1967년도에 아랍 이스라엘 간의 교전 기간에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에 오간 한 뭉치의 통신문 묶음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67년도에 이제 아랍하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막 있고 교전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상황들에서 이제 워싱턴하고 이제 미국하고 소련 간에 와갔던 어떤 통신문,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런 어떤 것들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커다란 손가락이 크렘린 당국에서 보내온 사실상 전쟁을 위협하였던 끔찍한 통신문을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소련에서 막 핵전쟁하고 막 이런 거 하겠다는 끔찍한 그런 통신문을 보내왔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대통령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던 그 위협을 진정시키는 답변문을 자랑스럽게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런 소련의 어떤 아랍 전쟁과 관련돼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있었지만 린든 존슨 대통령은
아주 유연하게 그것을 잘 대처해서 그것을 막아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필자는 또다시 그 국면에서 탈출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번스 교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랑하는 거 계속 듣고 있기가 싫었다는 것이죠. 이 변스 교수님께서 하기로 되어 있던 어떤 역할에 대한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은 채, 역할이라는 것은 아마 어떤 대통령에 대한 회고록을 쓰거나 뭘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는 그런 학문적으로 또 연구하는 것이었는데, 린든 존슨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아니면 그분이 쓰는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회고록에 대해서 좀 쓰려고 하다가 그거 다 그냥 접어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별로 큰 관심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 그 말인 것이죠.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은 채 그 장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1964년 일방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던 상당수의 유권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채 역사적 심판대의 궁극적인 승리를 갈망하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1964년도에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베트남전이 이제 일어나고 상당수의 이제 그 지지자들이 다 떠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필자 같은 학자도 최종적인 평결에 투표할 권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심사위원들이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미국에는 재선에 대한 중간 투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린든 존슨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스 교수님은 권력과 리더십의 무상함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무기력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 이 권력이라는 것이 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는, 즉 대통령은 명실상부하게 모든 분야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대통령이었고, 자신이 이끄는 당이 의회의 상하 양원 모두에서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백악관에서도 5년이 지난 후에도 4년 더 집무할 수 있기 위해 출마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재선에 또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권한도 있고 굉장히 큰 파워가 있는 사람이다. 그는 수십만 달러의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할 수도 있었고, 그는 막강한 보좌진이나 재능, 대통령에 대한 배려, 텔레비전 화면, 비행기, 차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또한 그는 그의 손가락만이 핵 방아쇠를 당길 수 있었다. 지구를 종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핵전쟁을 통해서. 바로 그런 사람이 거의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그렇게 막강하던 그가 육체적, 정치적 건강성의 이유로 다시 출마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다시 재선에 나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에서도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었다. 당마저 자신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권력이 이렇게 무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즉 린든 존슨 대통령은 동남아시아에서 재래식 전쟁 전술로 승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감히 핵전략을 채택할 수도 없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서 이 재래식 전술로 이제 총을 들고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점령하려고 했으나 이 땅굴 밑으로 기어다니는 베트공들을 결코 잡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서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었느냐? 결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은 상당한 무기력감을 느낀 것을 저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막대한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굉장한 큰 힘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대중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상당히 의회 중심주의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제를 따라가기 많이 멀었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의회의 권한의 대부분이 이제 빼앗겨서 대통령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통령은 과연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린든 존슨 대통령처럼 그냥
시간이 가고 임기만 가도록 그냥 앉아서 끝낸다. 뭐 별다른 자신의 정책도 한번 실현해 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적당하게 TV 보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하다가 끝낸다. 사람들에게 적당한 존경 받고. 두 번째,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 어느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후자가 맞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라면은 위기를 발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진정한 리더다 하는 그러한 측면,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인가 아닌가 이것도 물론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고 행위의 적정성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슨 행동이든지 일단 취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중들이 상황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적어도 인지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그 자체를 인식하고 나섰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점이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막대한 힘을 지닌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졌고 그러한 사람들을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 바라보면서 그는 고독과 무기력을 느꼈을 것이다. 아무도 나의 이러한 무기력함을 알아주지 않네? 이러한 것들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리하죠. 번스 교수님은 이제 후에 알게 되었지만 존슨 대통령은 밤마다 무력감의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목줄기 아래가 마비된 상태로 백악관 홍실, 더 레드룸 오브 화이트 하우스를 하는데 아마 여기가 대통령 침실인가 봅니다. 거기서 침대에 누워서 바로 옆방에서 자신의 보좌관들이 권력의 분산에 관하여 논쟁하는 것에 자신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꿈을 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권력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 대통령이니까. 하지만 그 보좌진들은 이 막대한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왜냐? 지금 이 대통령 때문에 전쟁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입고 지금 있다. 아무튼 여론도 별로 지원해주지도 않고 의회도 별로 지원해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상당한 무기력의 꿈을 꾼 것이죠. 그는 그들이 언쟁하는 것을 들을 수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말을 걸 수는 없었으며 꿈에서 깨어난 후에 대통령은 아무도 없는 백악관의 복도를 지나 상상이 되십니까? 윌슨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장소로 가곤 했다고 합니다. 의미가 깊죠. 윌슨 대통령의 초상화를 만지는 것이 그를 진정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 초상화를 만지고 진정시켰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죽었지만 윌슨은 실제로 마비 상태에 있었고 존슨 자신도 당시 아직도 살아있었고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아침이 되면 공포, 육체의 마비와 대통령직의 마비가 다시 엄습하곤 하였으며 그리고 나서 곧 그는 포기하곤 하였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이 존슨 대통령도 마비 증상이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이제 마비의 어떤 증상이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런 상황들이지. 그 가운데서 이제 대통령직까지 거의 지금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에서 거의 지금 스스로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악몽을 꾸고 일어나서는 전에 마비 증상을 겪었던 윌슨 대통령의 초상 앞에 가서 그걸 만지면서 안정을 얻었다. 이 얼마나 대통령의 이러한 민낯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권력의 험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는 손상된 자존심 때문에 뒤틀린 감정으로 그렇게 하였을 것이며 그는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 흑인들, 병약자, 소외 계층의 리더였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해주고 그들을 이제 복지를 채워주면서 대통령이 된 그런 케이스인 것이죠. 그는 자신들이 이끌었던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그의 리더십의 영향의 결과로 이제는 자신들의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이미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리더도 자신을 준비시켜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그 다음 배턴을 이어받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리더십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리더십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한 시대의 리더십이 가고 그의 정책의 실패가 나타나고 이제 새로운 리더들이 떠오르는 그러한 교체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흑인들의 욕망을 감지하고 흑인들의 욕구를 인정하고 흑인들의 열망을 일깨우고 흑인들의 기대를 정당화하고 흑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며 존슨 대통령은 자신의 노력을 집약시키고 전미 흑인 지위 향상협회 NACCP라고 하는데 협회와 같은 오래된 흑인 집단 조직을 재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 리더십의 과정을 또 봐봤어요. 이 흑인들에 대해서 흑인 분들에 대해서 이들의 기대를 흑인들의 어떤 욕구, 이 욕구가 뭐겠습니까? 욕구. 자신도 평등하게 미국 사회에 내 살아가고 싶다는 어떤 욕구, 이 욕구를 역시 감지하는 것, 이 리더십 행위인 것이죠. 이런 욕구가 있구나는 걸 감지하고 그 다음에 흑인들의 욕망을 먼저 이 욕망을 감지를 하고 욕망은 내부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욕망에서 나오는 어떤 욕구, 이 욕구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이 욕구를 인정하고 이런 욕구를 인정해 줄게. 평등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인정해 줄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인정해 주니까는 이 욕구에 대해서 흑인들이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평등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 이 열망을 일깨웠죠. 잠잠하게 있었던 흑인들의 그러한 열망들을 이제 일깨운 것입니다. 이 리더십 행위라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신들에게 평등한 일들이 주어질 것이다. 평등한 어떤 대우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의 기대가 생기겠죠. 이 기대를 정당화하고. 이와 같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은 정당한 거야. 이것은 기본적인 권리야. 이것은 실현되어야 돼. 정당화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흑인들의 요구를 결국은 이제 요구로 나오는 거죠. 권리니까 그건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권리. 그러니까 평등하게 대우받고 싶다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것을 결국은 충족시켜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린든 존스 대통령의 리더십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흑인에 대해서나 장애인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나 공통적으로 이 리더십으로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남부와 빈민지역을 철면피하고 시끄럽고 고집불통인 새로운 부류의 도전적인 흑인들을 배퇴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충족되자 그 다음엔 새로운 어떤 욕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부류의 도전적 흑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뭔가 더욱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경제적 부를 얻기 위한 흑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더욱더 커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것까지 린든 존스 대통령은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계획적 리더는 이것까지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이들은 대통령의 그 긴팔에서 훨씬 벗어나 있었다. 근데 이미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대통령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배퇴시키는데 리더십이 배퇴시키는 그 후계를 인식하기가 어려우며 리더는 자신의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 커나가는 걸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야. 특히나 베트남 문제는 그에게 당혹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를 아주 몸서리치게 했으며, 그렇죠. 아주 떨리게 하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트루먼, 아이젠하워 그리고 케네디의 아주 책임있고 신중한 전략을 따랐다. 그러니까 과거 트루먼이나 아이젠하워나 케네디, 아무튼 이런 대통령들의 어떤 소신 있는 정책이나 어떤 추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결과가 좋았던 것들을 생각하며 그대로 그들의 방식들을 따라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의 전쟁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꾸준히 추진한다면 마침내 승리가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그가 배웠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그러한 승리는 오지 않았으며 젊은이들은 징집에 반대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대학생들은 그가 방문할 수 없을 정도로 적대적이었다. 왜냐? 대학생들이 이제는 징집돼가지고 베트남 좀 가야 되거든요. 그 특공들한테 지하로 돌아다니는 베통들한테 잡혀주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싫어하겠죠. 이제 바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대담한 경쟁자인 또 바비 케네디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무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타자로 바비 케네디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딱 앉아가지고 이제는 저 사람 나가면 내가 이제 새로운 리더 되겠다. 딱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정치적 리더십은 대통령의 손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치 권력도 사라지게 되었고 리더십이 떠나고 리더십을 대통령을 추앙하는 그런 어떤 기대 이것이 다 떠나버리면서 그의 권력도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추종자들이 리더가 되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도리어 리더가 되어서 이제 그 위치가 바뀌어졌다. 물론 리더십에 그게 원래 순환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 기존의 리더 입장에서 봐서는 내려놓기 힘든 것이죠.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존스 대통령의 권력 상실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고 처칠 아니면 장개석, 후르시초프, 수카르노 그리고 이후에 닉슨, 드골, 간디 등 이들 모두가 갑자기 기름 기둥, 글리시폴, 이 기름 기둥 아래로 미끄러져서 또는 밀려 떨어졌던 것인데 모든 그러한 리더들이 사실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존슨 대통령의 경우는 매우 통절하고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베트남전, 미국이 패한 그러한 전쟁에서 대통령이었으니까 얼마나 통절한 것이었겠습니까? 한편 흑인들과 여타 사람들의 경제적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킴으로써 그는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거나 느끼지도 못한 고차원적인 욕구와 가치들을 뜻하지 않게 일깨웠다. 이제 흑인들이 이제 이 정도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간의 고유한 가치는 동일하고 우리도 투표권뿐만 아니라 이 미국 사회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동일하게 대우받으면서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오바마 결국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기대와 열망 이런 것들이 불러일으켜졌다는 것입니다. 그까지 생각 못했겠죠. 하지만 그까지 리더는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리더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의 결과이고 그러한 새로운 욕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거대한 리더십의 흐름들이 흘러가는 것을 교수님이 이 존슨 린드 대통령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열렬한 월남전 반대론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그는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야기시키고 그 강도를 심화시켰으며 이러한 갈등이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소용돌이를 배태시켰던 것인데 이제 번스 교수님이 방문하고 몇 주가 지나서 그가 사임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단순히 반영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는 흑인들에 대해서 어떤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리더십을 행하였을 때 이제는 거대한 새로운 어떤 욕구가 발생했고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다랐고 한편 또 베트남전이라는 새로운 어떤 혼돈과 어떤 소용돌이가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도저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범위를 초월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는 또한 육체적 건강성의 이유가 왔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재선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건 거기서 대통령직에 물러나게 되는 스스로 사임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행사할 것처럼 여겨지는 리더가 종종 이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무기력해 보이는 추종자들이 의외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리더들에게 사리 추구와 특권의 경계를 요구하는 모태똥 주의는 성인은 서민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서민들보다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도가의 주장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번스 교수님이 굉장히 탁월한 게 동서양을 아우르죠. 그러면서 모태똥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도가의 사상을 모태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리더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낮은 위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공산주의 이론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분단 가운데 있지만, 이 도화 사상을 받은 이 모택동의 이러한 정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중국 내에서 장개석이 이제 결국 물러나고 공산주의가 중국을 휩쓸었는데 그 시초가 모택동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인드를 가진 그러한 리더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운데 서 있었다면 중국이 저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해필이면 모택동과 같은 사람이 공산당을 지지했던 것이죠. 안타까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지만 그거는 중국의 상황이고, 지금 우리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지켜나가고 보존해야 될 사람들의 마인드와 생각 자체는 이와 같이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욕구를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욕망을 감지하고 이것을 욕구를 알아야 되잖아요. 인정해주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위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치로 가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으로 그 욕구와 욕망들을 느낄 수 있는 것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정말 그런 위치로까지 낮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리더십이 이 지금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적인 이 대한민국 내에서 필요하다. 그러한 리더십,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서번트 리더십이 되겠죠. 그런 리더십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 때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해지고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로 그러한 동양의 모택동의 예들을 또한 들면서 이 리더십에 관해서 또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노예들보다 더 무력해 보이고 수동적인 자들을 찾아보기는 거의 힘든데, 그러나 미국의 남북전쟁 전의 남부의 노예들은 단순히 권력에 묵종하는 자들은 또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예 상황 가운데 있었던 흑인들, 그들이 단순히 권력에 묵종하고 그냥 따르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 다 어떤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평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런 응집력과 그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링컨이었고, 또 여기 리든 존스가 되겠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죠. 또 마틴 루터 킹이 되겠고, 그런 것입니다. 주인들의 온정주의는 원래 의도되었던 것 이상의 기대를 불러일으켰으며, 도덕적 가치에 대한 감지 능력을 발전시키고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노예들은 온정주의에 사로잡힌 순종을 변혁시켜 노예제도 자체를 거부하게 이르렀다. 라고 제노비제라는 사람이 결론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아는 것이죠. 도덕적 가치로 봤을 때 자신들이 부당하게 투표권이나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백인들과 차별돼서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도덕적 가치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노예제도 자체, 이 시스템 그 자체를 거부하는 그러한 것에 이르기까지 이 노예들의 어떤 흑인들의 어떤 그런 의식 자체가 성장했다. 바로 그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어떤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주권의식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켜주면서 그것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바로 변혁적인 리더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표면적이고 시스템만을, 정책만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직업 정치인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과 추종자, 즉 권력 행사자와 권력 수용자 간의 상호 맞물림의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보면 민영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은 주로 광고주들이 재정 지원을 또 해준다. 광고주들이 재정 지원을 이제 해주는 것이죠. 이제 광고에서 이들 광고주들은 구매자의 욕망과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당연하죠. 이렇게 마케팅하는 것이죠. 구매자들의 구매 습관은 또다시 불안관에 나타나는 메시지에서 긴밀히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또한 불안관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었던 욕망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구매자들의 구매 습관은 또 다른
브라운에 나타나는 메시지에 긴밀한 영향을 받는데 혁명운동을 조직하거나 공직 경선에 출마하려는 정치인들은 마을에서 진행되는 사태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거나 여론조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탐지하려고 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인들의 약속과 설교에 의해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바라는 것들을 정치인들이 많이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들의 어떤 요구와 요구사항들을 불러일으킨 것은 정말 설교와 정치인의 연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줄 때, 그때 이제 이 진정한 욕구가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정치인이 지금 존경받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한 정치인들인 것이죠. 정말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의 권리,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도덕적 가치, 이런 것들을 연설이나 설교를 통해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욕망이 욕구가 되고, 욕구가 기대가 되고, 이 기대가 열망이 되고, 이 열망이 결국 욕으로 나타나서 이 요구가 충족되어지는 것까지, 이렇게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그 동인이 바로 이 정치가들의 연설과 또한 설교와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많은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퍼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지금 이 시대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거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어떤 대중들의 움직임들이 바로 이러한 변화하는 매체와 새로운 시대의 어떤 방법들을 통하여서 불려일으켜진 그러한 어떤 자유에 대한 기대, 욕구, 이러한 것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바로 내 옆에 1830년 런던에서 출판된 풍자 만화가 하나 걸려있다고 합니다. 이 만화는 남자용 예복을 입은 존 불이라는 사람이 타임지 발생인 란으로부터 그의 코를 연결하는 체인에 매어 타임지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스 교수님이 이 책을 쓰면서 옆에 이제 그 벽에 보니까 이제 그런 그림이 있었나 보죠. 풍자 만화의 제목은 사람의 얇은 코에 의해 쉽게 사람의 이제 깨닫는 것은 코에 의해서 쉽게 인도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코를 끼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식이 쉽게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독자들을 필요로 하는 신문의 편집자들은 신문사 간의 경쟁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며, 그래서 다시 역설이 발생하는데 누가 리더이고 누가 리드당하는 존재인가, 누가 누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인도하는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 어떤 결과로 인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즉 번스 교수님은 린든 존스 대통령이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들을 설명하면서 정치적 리더십의 어려움과 권력의 허무함 및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잘 서술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리더십의 행사 과정에서 추종자가 리더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존슨 대통령의 흑인 어떤 정책과 맞물려서 설명하시면서 베트남전과 관련되어 대통령이 겪고 있는 무기력감과 대중들이 대통령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린든 존슨님의 이러한 모든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행위들, 그리고 자신이 초대받았던 것, 이런 스토리를 쓰면서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리고 그의 갈등과 무기력감이 어디에서 오는가, 과연 리더십과 새로운 리더십 이런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학적인 리더십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제시하고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 속에서 과거의 리더십의 형태를 고수함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또한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 혹은 추종자와 리더십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실인지. 과거의 리더십의 형태 뭐였습니까?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리더가 대표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의 향수에 빠져 있는 거죠. 이제 기존에. 근데 그러한 리더십이 현재는 사실 쉽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거의 어떤 규율과 그 가운데 무조건 순종과, 그리고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그냥 따라야 된다, 위에 대한 권위, 이런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시대에는 그럼 어떤 리더십이 적합한가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 리더십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 정치 리더십이라든가 우리 리더십의 모습을 어떤 살펴볼 때 상당히 아직까지 옛적인 어떤 리더십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 나갈 것인가? 그것 결국 새로운 리더십이 그런 것들을 기대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변화는 새로운 욕구와 변화에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한 바램, 정의에 대한 외침,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향한 부르짖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들에 의해서 새롭게 조명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젊은이들의 어떤 그러한 정의에 대한 간절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대변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하나의 그들의 욕구와 욕망들을 하나의 기대와 열망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리더십들이, 새로운 리더십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는 있지만 그러한 새로운 리더십들을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대한민국 정치가 배태하였나? 리더십이 새로운 리더십을 배태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리더십이 배태되었나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보이는 그러한 새로운 리더십이 사실 잘 보이지 않죠.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게 한 명뿐만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또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또한 여러 상황,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들 속에서 사실 그런 리더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걸 좀 느껴집니다. 대학교에서 또 여러 2030들 그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고 정말 거리로 나가고 또 거기서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거기서 부르짖는, 거기서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것은 전에 없었던 모습이거든요. 그 하나의 이 젊은이들이 정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의 고무적인 일인 것입니다. 거기서 그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어떤 정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향후에 미래의 하나의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지금 하나의 새로운 리더십을 탄생시킨 하나의 배태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왜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러한 미래와 또한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그러한 새로운 어떤 도약,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하나의 도약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번으로 넘어와서 리더십과 하나의 어떤 집단적인 목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한 마지막 부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과 집단적 목적에 대해서. 앞에서 마지막에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었죠. 누가 리더고 누가 추종자이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야 되는가라는 이런 질문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서 역사의 인과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정의했던 것처럼 그 역사의 인과관계에서 리더십의 역할을 파악하는 막중한 과제로 다가가야 할 것인데 과연 리더십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리더십은 경쟁과 갈등의 어떤 국면에서 리더와 추종자, 양자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상호 공유하고 있는 목표들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특정의 동기와 가치들,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및 기타의 자원을 지닌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상호적인 동원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즉 상호 공유하고 있는 목표, 그러니까 리더가 있고 추종자가 있으면 다양한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양한 목표가 있을 거랍니다. 근데 아무튼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라든가 아니면 상호 공유하고 있는 목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대한민국의 민족 발전과 자유, 평등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의 어떤 동기라던가 아니면은 가치들 아니면 정치 경제적 자원들을 지닌 이러한 것을 지닌 중요한 것은 지닌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지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상호적인 동원 과정이다. 상호적 동원 과정. 동원해낸다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자원을 끌어내고 그것을 동원하여서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표들의 성격이 중요한데 그것들은 분리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기도 하며 즉 두 사람이 각자의 독립적인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타의 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이것을 가지고 있고 서로 교환하자. 이렇게.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온 네덜란드인들은 인디언들에게 목걸이를 주고 부동산과 교환하기도 하였고 프랑스 입법가들은 아무런 상호 관련도 없는 입법 문제의 안건들을 놓고 의회에서 이에 대한 투표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의 거래적 리더십이다. 이게 거래적 리더십. 그러니까 앞에 정의했던 이런 리더십의 정의에 따라서 서로 어떤 것들을 교환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상호 동원 과정을 이루어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거래적인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종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공통의 목표를 지닌 사람들의 어떤 공동 노력이라기보다는 각각 자기의 행로를 추구하는 사람들 또는 집단들의 개별적 이익에 유익한 협상이다. 이건 개별적 이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리더들은 또한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통하여 추종자들의 동기와 가치 및 목표들을 형성하고 변경시키며 고양시킬 수 있다. 또 어떤 리더십은 이 추종자의 어떤 목표나 동기나 아니면은 가치라는 이것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변경시키면서 또 고양시키는 이런 리더십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혁적 리더십의 전제는 다음과 같은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이익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개별적 이익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것들은 보다 고차원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유와 평등, 이런 고차원적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높은 가치를 위한 그러한 어떤 행로에서 서로 이렇게 뭉쳐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의 실현은 의미심장한 변화의 성취에서 검증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의 변화가 의미심장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리더와 추종자들의 집단이익 또는 공동이익을 대표하는 것이다. 결국 이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서는 그 집단 전체가 변화되고 집단 전체가 뭉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집단 전체가 변화를 겪고 이것이 하나의 공동의 이익이 된다.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리더십 모두가 인간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리더들과 추종자들 간의 거래가 각각의 개별적인 목표 실현의 결과로 나타난다면 추종자들은 음식이나 마실 것 같은 저차원적인 특정 욕구들을 충족됨으로써 가치 구조에서 보다 고차원적인 목표들, 예를 들면 심미적 욕구와 같은 것들을 실현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거래적 리더십을 통해서 음식 같은 걸 교환하면서 저차원적인 어떤 욕구들을 만족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고차원적 욕구를 추구해 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거래적 리더십으로만으로는 이 고차원적 욕구를 추구해 나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결국 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같이 여기에 서포트하고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래적 리더십을 탐지할 수 있게 하는 주요 가치들은 행동양식 가치들, 즉 어떤 수단적 가치들, 정직이나 책임, 공정성, 공약의 존중인데 이것이 없으면 거래적 리더십이 작동할 수 없다. 즉 거래가 되려면은 일단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거래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뭐 국회의원과 뭐 유권자 간에는 공약이 존중돼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으면 거래 리더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수단적 가치들이 지켜져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변혁적 리더십은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목적 가치들과 보다 많이 관계되는 것인데 변혁적 리더들은 비록 수단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가 목표를 부패시킬 수는 있지만 도덕성의 수준 향상을 통하여 추종자들을 고행시킨다. 이 변혁적 리더는 핵심이 도덕성입니다. 이 도덕적인 것을 그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리더십 모두 도덕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도덕성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변혁적 리더와 거래적 리더십 모두에게도 필요한 도덕적인 그러한 것들,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 도덕성의 규정이 이제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역사의 법정에 소환된다면 자신이 독일인의 진정한 가치를 대변하고 이들을 고차원적인 운명으로 인도하여 이들로부터 가장 숭고한 희생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할지는 모르는데 가장 지독한 거래를 선호하는 리더들조차도 추종자들에게 자신이 도움을 주고 있다거나 또는 만족을 주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독한 리더도 자신은 추종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히틀러처럼. 근데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를 비롯한 정치인 모두는 절차적인 가치인 명예, 청렴성, 절차적 가치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절차적 가치. 일단 명예로워야 되고 그리고 청렴해야 된다. 기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인류의 선한 행위의 근본적인 기준들을 증진시키거나 아니면 축소시켰던 것 정도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목적적 가치들인 평등과 정의에 대해서 심판되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평등과 정의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등과 정의에 따라서 리더십을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이들은 목적적 가치들인 평등과 정의, 그리고 끝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공개적인 비판과 평가라는 맥락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공개적인 비판,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에 대해서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인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목적적인 가치들인 부분들 평등 가치했고 결국은 이들이 인간의 복지에 미친 영향력의 정도에 의해 역사의 대차 대조표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복지에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나라는 부분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집단적인 목적과 변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와 추종자를 결합시키는 요소뿐만 아니라 이들을 상호간을 소원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강조하고자 하며 이러한 구분은 추종자들을 이끄는 리더들 쪽만 유의하는 관찰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관찰자들은 리더들이 추종자들의 선호를 인지하거나 추종자들의 반응을 기대하거나
리더와 추종자의 공동적인 동기, 가치와 목표들을 가지고 이들 양자 간의 행동을 화합시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리더십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만 바라보는 사람은 리더십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는 추종자와 함께 고려해야 되며 추종자의 어떤 선호를 인지하거나 아니면은 반응을 기대하거나 공통의 동기, 가치와 목표들을 가지고 양자 간의 행동을 화합시키기 위한 리더십. 그래서 리더십이 계속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쪽만 봐서는 리더와 추종자들은 공통적인 기획에 가담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상호 의존적이고 이들의 운명은 함께 흥망을 겪게 되며 이들은 계획된 변화의 결과들을 함께 향유한다. 그러니까 리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리더십에 있어서는 그 리더와 리더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집단, 팔로우를 함께 고려하면서 평가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리더십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함께 향유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정한 것처럼 리더십, 특히 변혁적 리더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적이고 광범위한 그런 리더십인데 이 변혁적 리더십은 사실상 공통적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공통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리더십의 행동이 대통령 저택이나 의회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와 추종자 동기의 상호 교류를 통해 매일매일 집단적 목표들을 추구하고 의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더십 행위는 리더와 추종자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인데 리더의 목표, 가치 그리고 추종자의 가치와 목표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것이 변화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떻게든 함께 이루어지고 함께 변화를 겪으면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리더십의 형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자와 정치인들의 일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동기 간의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은 자신의 연설이나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식과 함께 일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고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고 어디든지 삶의 영역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비공통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리더십의 예로 알려지거나 개탄이 대상이 되는 리더십의 수많은 행동들, 웅변, 조작, 단순한 사리 취급, 무자비하게 강제하는 행동들이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리더십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들은 사실 리더십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비평의 토의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이 책을 종합하면서 거래적 리더십 및 변혁적 리더십이 그 자체로 도덕적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절차적 가치인 명예와 첨령성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고 목적 가치들인 평등과 정의 및 마지막으로 인간의 복지에 미친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평가받게 됨을 잘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치 리더십은 과연 어떠한가? 이것이 오늘 강의의 마지막 비평인 토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고 또한 거래적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고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것이죠. 이제 거기에 공통적인 것이 절차적 가치, 명예와 청렴성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목적 가치들, 평등, 정의 마지막으로 인간의 복지에 미친 어떤 영향력 이러한 부분들 자유적인 어떤 의사결정과 어떤 토의를 통해서 인간의 복리에 그 리더십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 정치 리더십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해 본다면은 사실 명예와 청렴성을 중요시하는 리더들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어떤 명예를 지키고 청렴하고 끝까지 어떤 소신을 지켜나가는 리더십, 그러한 리더십을 보기가 힘든 그러한 현실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는 리더십이 있는가?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이런 정의라는 의미 자체가 퇴색되어 버려가지고 이제는 어떤 파워 게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의도 없고 또 평등이란 가치를 추구하려는 마음도 없고 법치주의도 사라지고
법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판단은 자기의 가치에 따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복지에 미친 영향력, 그 리더십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의 복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가치에 대해서 많이 평가한다면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우리 리더십에 대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과연 누가 우리 복지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리더인가 라는 부분들은 쉽게 우리가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종합해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리더십을 봤을 때 좀 이렇게 각 리더십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각각의 어떤 이런 영역에서 좀 특화된 게 있는 것이, 어떤 분은 이제 정의와 평등 쪽을 많이 강조하셨던 분이 있는가 보면, 어떤 분은 인간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어떤 분은 청렴하고 명예를 지키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제 뛰어나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일정 요소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것이 이제 골고루 다 이루어졌을 때 정말 이 하나의 버언스 교수님 말하시는 변혁적인 리더십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좀 주장하는 그러한 바로는 이것이 하나의 통합적인 리더십으로, 특히나 지금 한국 사회를 갈라놓고 있는 이러한 분열되는 그런 양상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의 이제는 통합해 나가고 하나를 묶어가는 이러한 통합적인,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어떤 공통적인 요소로서 이것을 대화하면서 리더와 추종자가 함께 공통적인 하나의 목표로 바꿔가는 것, 즉 하나의 어떤 목적과 가치, 이러한 것이 어떤 연설과 설교와 어떤 그러한 상호 피드백 작용을 통해서 하나로 공통적으로 뭉쳐지는, 결합되는 그런 현상들, 이러한 리더십,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리더십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좀 긴 시간 수업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여러 정치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지금 급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굉장히 따뜻한 봄이 온 그런 시절이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참 기대를 가질 것은, 아무튼 잠자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리 대중들이 깨어났다, 사람들이 깨어났다는 부분들하고, 맡은 틀리다 아무튼 우리의 가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의 어떤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젊은이들이 깨어나게 되었다, 즉 새로운 리더십으로 준비될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리더십 공부를 통해서 아무쪼록 정말 우리의 현실과 우리에게 지금 있는 그러한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리더십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함께 이것을 통합하여서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